이제 지배구조의 발전 및 발전 과정과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배구조의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윤리 경영 그리고 기업 성과 향상에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서 경영자의 사익 편취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지배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그 역할이 점차 이제 확대가 된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윤리경영 측면의 지배구조 시스템이 발전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에서 분식회계라든가 내부 거래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엔론이라든가 월드컴 등등의 기업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요.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윤리경영 목적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죠. 결국 2002년에는요. 사베인즈 옥슬리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에서는 경영자의 독단적 지위를 제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지배구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 또는 주주 가치를 증대할 목적의 지배구조로 구축으로 논의가 확장됩니다. 미국의 연금, 기금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투자를 했는데 기업의 경영 실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영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고 떠나는 것이 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본다는 거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물량의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피할 길이 없죠. 그렇게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손실을 보느니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해서 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이사 등의 역할을 통해서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과 실행에 참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영인 CEO를 교체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 1990년대, 2000년대에 뭐 IBM이라든가 GM 이런 회사 등에서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회이사들의 힘을 빌어서 CEO를 교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이렇게 기관 투자자와 사회이사의 등장은요, 기업의 지배구조의 어떤 목적을 윤리 경영에서 기업 가치 증대, 주주가치 증대의 목적의 지배구조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990년대 이후에는요,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도 이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조명하게 됩니다. 급기야 1998년 4월 OECD는요, 지배구조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를 지배구조에 참여시키자, 또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5대 원칙이 세계 각국의 지배구조 시스템 발달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배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히 지배구조가 잘 갖추어질 경우에 기업 가치가 제고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고 크게 본다면 이러한 우수한 지배구조는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배구조가 우수하면은요, 경영자나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뀝니다. 회사의 주주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보존되고 제고된다. 예를 들자면 배임이나 횡령,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경영자 보상 이런 것들이 차단되면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보존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주주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잘 보호되는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원활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은 신기술이라든가 혁신 제품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주 환원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 이익 잉여금을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이익 잉여금을 매년 그냥 꾸준히 쌓아두기만 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지도 않고. 자, 그 돈을 만약에 주주한테 배당금으로 환원하고 배당금으로 돌려준다면 주주들은 그 배당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데 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른 기업들도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기업 가치 이런 우수한 지배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지배 구조는 기업 가치 제고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지배구조 메커니즘은요, 크게 내부 지배구조 메커니즘과 외부 지배구조 메커니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부 지배구조 메커니즘은 기업 내부에 구축되어야 되는 메커니즘이고요. 외부 메커니즘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나 경제, 국가에서 국가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투자자 우리는 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영 실적이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경향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로 참여를 한다든가 소액 주주와 연대해서 경영진을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주주 행동주의에 입각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요.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보유 높은 보유 주식 비중과 상대적으로 또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경영진을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할 충분한 능력과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액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적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100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70% 이상이 기관 투자자 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 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현대 기업에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실제 많은 기업의 뭐 2대, 3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사회입니다. 자, 이사회는요,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독 견제해서 경영인이 주주나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하고요. 또 경영인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최고 경영자를 임명하고 그 승계하는 데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경영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이 이사회는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내 이사는
그 기업의 임직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사회이사는 기업과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가 그 회사의 이사회 구성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이 사회이사의 이사가 훨씬 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사회이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사회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의 구성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자산 총액이 2조가 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또는 3명 이상을 사회이사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서는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회 의장과 경영진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국에서는요, 경영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겠죠.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의 27%에서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이사회와 그 산하 전문위원회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사회가 잘 구축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ESG위원회, 또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또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의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최고 경영진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한다.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있겠죠. 이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인이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이사가 이사회의 독립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회이사들은 사실 회사의 내부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재무적 통제에만 치중을 하죠. 그 결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R&D 투자가 이제 위축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부 지배구조 메커니즘으로 경영자의 보상인데요. 스탁옵션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문 경영인이 주주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기업에서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요. 이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면은 그런 대리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경영자를 주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스탁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당신도 이제는 주주가 되니까 우리 주주의 이해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시 스탁 옵션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스탁 옵션이 사실은 스탁 옵션을 많이 지급받은 경영인이 속해 있는 기업의 기업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업 성과와 스탁 옵션 간의 상관관계가 좀 다소 낮은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부 지배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부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회사 밖에 있는 외부의 지배구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시장과 M&A 시장입니다. 이런 대리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 성과가 낮은 경우에 증권시장에서 그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낮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낮아지면은요, CEO에 대한 해임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은 이 증권 시장을 의식해서라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증권 시장은 외부 지배구조 메커니즘으로 경영자들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활발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 적대적인 M&A 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적대적 M&A 시장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고 경영자들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역시 대리인 문제로 인해서 성과가 낮은 경우에 그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기업은 적대적 M&A의 타겟이 될 거죠. 즉 그런 기업을 M&A를 해서 CEO를 교체한 다음에 회사를 잘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 기업을 재매각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M&A에 노출되면은 최고 경영진이 해임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수준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 도구로서 그 M&A 시장이 또 외부 지배구조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상 우리는 기업의 내부 또 외부 지배구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